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말 들리십니까? 저도 정규 대학을 제가 못 나오고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고 또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1시간 조금 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항만 물류 중에서도 그 IT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속해 있는 KLNet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한국물류정보통신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한국물류정보통신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작년에 제가 회사 이름을 KLNet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코리아 로지스틱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로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즘 조금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 좀 수출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국제화된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주식회사 KLNet입니다. 이제 영문 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걸 KLNet 이래 놓으니까 한국물류정보통신 주식회사 하면은 한숨에 말하기가 회사 이름이 어려웠는데 그게 한 12자 되더라고요. 숫자로 헤아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주식회사 KLNet 하니까 짧아지긴 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동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에 대한 소개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누군가 하는 거를 이 화면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여기 앉아 있는 사장이 중역회의에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닷컴에 투자를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 컨설턴트예요. 그게 투자를 해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가 그렇게 충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돈도 못 벌고 망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망치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들고 보면은 못대가리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해양수산부에 오래 있었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고 나와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항만 물류 관련 기업에 있고 또 특히 IT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전부 물류 IT 쪽에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제 사견이고 하니까 이 다음에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달아 놓지 말아달라 하는 의미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영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 그 사이언스와 관련된 IT 산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IT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항만 물류 IT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우리 IT 산업의 항만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I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월드 이즈 플래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쪽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교수님들은 몇 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세계화가 뭐 1.0 세대가 있고 2.0 세대 있고 3.0까지 나열을 하면서 세계 지구는 둥글지만은 세계는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고 이런 그 이론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여기 해놨습니다만은 그 당시 한미 자유협정과 관련 특별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요게 서비스 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지르지 않으면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또 서비스 산업에서의 미래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거는 이건 시의적절한 표현이고 정말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는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산업 구조 변화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그룹별로 보면은 이것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GDP에 있어서의 것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여기도 고용 비중도 제조업은 점점 줄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66%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비스업이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각종 서비스 산업의 고용 인력은 늘어나지만은 제조업 분야의 고용 줄어든다는 거는 여러분들 피부로도 느끼시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단다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미국의 10년 동안에 포춘지에 기재된 1000개의 제조회사들의 주식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9개 회사만이 주식이 미국의 평균 주가 지수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991개의 회사는 평균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낮아진 것이 TI, 월폴, 제록스 이런 데가 줄어들었고 좀 더 높아진 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 이런 회사들이 높아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BM이라는 회사가 업종을 바꿔서 좀 그 제조 방침에서 제조 회사 중심에서 서비스로 이게 바꿨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는 브랜드를 제품만을 팔아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생각해서 서비스로 바꿔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왜 제조 회사들은 그러면은 점점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어떤 회사들은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왜 그건 성공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구매 비용은 감소를 하고 이제 제조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생산 원가를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자꾸 줄죠.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판매해서의 매출은 줄어드는데 유지 관리 비용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건 뭐냐? 생산하는 거는 점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게 우리나라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또 뭐 인도로도 가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데 유지 관리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로컬에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PC나 또 뭐 전부 보면은 요 생산 구매 비용은 한 20% 수준에서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파지하는 비용이 대부분이 한 80% 이상 뒤에 메인터넌스 비용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죠. 서비스가 왜 중요하다 하냐, 서비스 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각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전부 보면은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나 뭐 각종 트랙터 장비들지 모든 게 전체 대수로 볼 때 생산 대수나 운용되고 있는 대수로 볼 때 새로운 거는 새 거는 얼마 되지 않고 오래된 게 많지요. 지금 우리 뭐 자동차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새 차 나와봤자 그 차를 헌 차가 더 많은 거지 새 게 더 많을 수는 없죠. 그렇단다면 뭘 얘기하는 거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론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티스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생산한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느냐? 실제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오티스라는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판매를 하고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각종 센서기를 다 달아가지고 무슨 와이어의 인장력이 늘어났다 할지 또 흔들림이 발생한다 할지 뭐 이러면은 일정한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가 넘어가면은 본사로 그게 다 데이터가 전송돼서 바로 지사에 얘기해서 사람들이 와서 딱 엘리베이터에다가 점검 중 하고 써놓고 와서 점검을 고치고 가요. 그러니까 고장 나가지고 설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장 없이 운행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큰 소리 치길만 한 그런 회사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후에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점검을 해서 예방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엘리베이터 하면은 오티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만큼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 점검,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산업은 그렇게 변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제조업체가 어떻게 서비스를 통해 가서 서비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잘 운영해 왔느냐 또 어떤 회사들이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IT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IT 산업은 IT 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IT 산업 그러면은 정보통신 그런데 정보통신이란 말이 우리말로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보통신부의 주요한 정책 과정에 관여하셨던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콩글리시가 잉글리시 되기가 어려운데 콩글리시가 잉글리시 된 거 중에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 IT라는 말하고 핸드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두 가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전에는 IT라는 말을 안 썼는데 우리 한국이 먼저 쓰기 시작해서 이게 IT가 영어화 됐다고 하고 그 전에는 핸드폰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면은 전부 그걸 셀룰러폰, 모바일 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뭐 핸드폰 소리 하면은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거야말로 세계화돼서 콩글리시가 잉글리시 된 게 대표적인 예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IT 산업의 총 생산량이 9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4.6배가 증가하고 또 경제성장 기여율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T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 IT 산업이 굉장한 발전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경기도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표로 보시는 바처럼 좀 줄어들고 기여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 서비스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드웨어고 이거 소프트웨어 여기 가운데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여기 이제 생산량이고 그런데 보면은 여기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계 IT 산업별 분석 및 전망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은 점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큰 증가를 보이지 않지만은 IT 산업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전망 앞으로의 매출 실적이나 기여도가 높아지리라는 것이 전망치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서비스 시장이 2008년에 성장률이 한 11% 정도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IT 전체 시장에 있어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IT 서비스의 성장 주도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 비중이 최소한도 38% 정도 작년에였었는데 2008년에는 40% 정도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전망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IT 산업에서 있어의 서비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 말씀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말. 뭐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이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아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럼 IT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언스를 접목시켜 가지고 이게 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IT 산업에도 서비스 사이언스를 접목시켜 가지고 IT 산업을 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 서비스 산업은 고급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하고 또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차세대 산업으로서 IT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타 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차세대의 성장 산업으로서의 필요한 거기 때문에 IT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서비스 사이언스로서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표준화, 프로세스화를 해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제3섹터, 민간기업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생산성과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 물류 산업의 현황은 어떠냐? IT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물류 분야, 그 중에 항만 물류 IT와 관련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표로 9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항만 물류 IT 서비스 현황을 하나의 표로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Y축에 놓고 연도를 이쪽에 이제 X축에 놔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IT 산업에 있어서의 그 발전이 시작하게 된 거는 1995년입니다. 저희 KL넷이 발족된 게 1994년에 회사가 생겨가지고 이 포트 MIS와 EDI라는 거를 그때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EDI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뭐 주민등록이나 또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집에서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항만 분야는 어쨌느냐면은 벌써 이제 95년 이때부터 우리 이제 이사를 가면은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하지. 이건 집에서 하거나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만은 어떻게 하냐면 선박이 들어오면은 항구에 선박이 들어오거나 화물이 외국에서 오거나 국내에서 오더라도 항구에 일단 들어오면은 입출항 신고라는 걸 해요. 항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신고를 하는데, 그거를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고 배 안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다 합니다. 그러고 신고 됐다는 증명서도 거기서 발급을 받고 항만 내에 이제 바다가 국유이기 때문에 바다는 국가 겁니다. 그걸 공유수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바닷 가운데에 배 세워놓는 것도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차 세울 때 주차료 내듯이 배에다가 바다에 이렇게 배를 정박시킨다고 그러는데 배를 세우는 그럴 때도 정박료라는 걸 돈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신청을 배 안에서 그냥 신청을 다 해요. 그러고 돈은 이제 요즘 뭐 인터넷에서 다 돈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정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항만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입출항 신고나 이런 각종 신고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사람도 요즘은 전에는 외국에 나갈 적에 그 출국 신고 또 입국 신고라는 걸 다 이렇게 써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진작부터 없어졌어도 되는 거였었는데 작년에 없어지고 이제 입국 신고, 출국 신고만 하다가 입국 신고는 그 다음에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는데 나가는 거 어느 나라를 가는지 하는 거는 비행기 표를 살 때 이미 벌써 거기서 다 알거든요. 그죠? 어느 국가 가고 며칠 날 가고 하니까 비행기 탑승권 수속할 때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정보만 공유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정보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물류 IT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트미스나 EDI망 요거는 이제 포트 MIS 매니지먼트 여기 나옵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이제 자동화 시켜놨는데 게이트 자동화 같은 거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트럭이 화물차가 항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전에는 운전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들어가서 초소에다가 내면은 거기서 출입증을 바꿔가지고 들어가서 전화로 어느 야적장에 가서 짐을 올리냐 내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들어가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RFID라는 기술은 접목이 안 돼 있고 바코드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LA 항만까지는 RFID로 해서 시범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는 그냥 자동차가 그 항만 출입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 RFID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딱 읽어서 무슨 컨테이너 번호가 인식이 딱 되고 그러면 요거는 몇 번 배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배에다가 화물을 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배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배가 이제 화물 트럭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항만에 들어갈 때 운전사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 몇 번 뭐 선석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가서 이렇게 접안하는 장소를 선석이라고 해요. 배 자리, 배선자 자리석자에서 배가 닿는 장소에 몇 번, 뭐 21번 선석, 그럼 거기로 가라고 딱 떠요. 그럼 거기에 딱 가면은 그 부두가에 높은 우리 뭐 1월 달 추석 때 뭐 이럴 때 되면은 항상 수출을 한다 이러면은 배에 항만에 이렇게 크레인이라고 하는 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 사람 모니터에도 또 그러면 지금 몇 번 트럭이 오는데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위에 있는 요거 실어서 배 몇 번 화창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것까지 지시로 딱 뜹니다. 거기 갖다가. 그럼 그거대로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컴퓨터로 해서 다 프로그래밍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 회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뭐 EDI망 여기 나오는 뭐 이제 아톰스, SPID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년 들어서 G콤스, 아톰스, SPIDC 또 이제 지금 2003년부터 싱글 윈도우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항만 분야의 거고 싱글 윈도우라는 거는 해양수산부, 항만청,
옛날 항만청, 수산청 합쳐서 해양수산부가 됐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뭐 산업자원부, 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사회부의 검역소 이런 데하고 총괄해서 전체적인 물류가 항만에 들어오는 그 화물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요게 이제 싱글윈도우입니다. 요게 이제 정부 차원의 물류를 총괄해서 IT화 하자 해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싱글윈도우고, GCTS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위치 추적 장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LA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거를 실은 선박이 지금 태평양 상공 어디를 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디가 있는 것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요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지금은 컨테이너만 돼 있는데 RFID가 잘 돼가지고 보급이 돼서 모든 선박이든지에 다 설치를 하고 이런다면은, 이번에 뭐 또 어선 하나 피납됐습니다만 소말리아 앞에서 납치됐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겠죠.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그걸 달고 있으면은.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2010년쯤 되면은 지능형 항만 시스템인 유포트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이제 선박 그 컨테이너 속에 무슨 화물이 들어 있는지까지 다 나타나게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RFID 얘기를 하고 RFID면은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IT 업계에 와서 한 3년 됐는데 그동안에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뭐까지를 기대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바구니에다 다 이렇게 담아서 그냥 카트를 밀고 나오면은 계산이 다 되게 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꼭 오긴 오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RFID라는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그 칩이 단가가 낮아져야지 우선 실용화되는 거고,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대중화되고 보급시키려면은 일단 가격이 싸야지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보화가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컴퓨터단지 이제 휴대전화도 비싸니까 많이들 못 쓰다가 싸지니까 전부 너도나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 뭐 사람 수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것 된 것이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RFID에 그 안에 각종 자료를 집어넣어야 될 그 칩이 일단은 싸져야 되고, 또 그 기능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 읽을 수 있는 그 리더기라고 하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그 자료를 다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또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 제가 그 미국의 그 RFID를 부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매출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늘렸다고 하는 월마트에도 가봤고, 또 그 RFID 컨퍼런스에도 갔었는데, 가서 보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빨리 읽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든지 어디엔가 몸에 지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규격품은 쉬워요. 규격품. 네모난달지 이렇게 각이 있는 이런 데는 RFID 칩을 위에든 어디든 다 이걸 부착을 해 놓으면은 되는데, 대부분이 위에나 잘 읽을 수 있는데 리더기를 사방팔방 전체를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센서를 들어오는 입구나 양쪽에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이걸 쏴서 그걸 읽어야 되거든. 그 자료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눈으로 이걸 읽어야지, 아니면 귀로 들어야지 그걸 이해를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와 똑같이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으려면은 센서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서 읽을 게 그 읽는 센서가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삐뚤어도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짐을 담을 때 리더기가 그 센서가 위에 아니 그저 RFID 칩이 위쪽에 있거나 잘 돼 있는 쪽에 있으면 잘 읽히지만은 이게 섞여 있거나 비스듬하게 있거나 이러면 잘 안 읽힐 거거든요. 그걸 꿰뚫어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투시력까지 가진 그런 리더기를 개발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그 쉽게 읽히지가 않을 거고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옷 같은 거 옷은 이게 치렁치렁하고 이게 길은데 여기다가 매달을 수도 없고 여기 매달을 수도 없고 아무데나 지금은 그 목 뒤에 여기다가 보통 그 사이즈니 뭐 이게 다 해서 달아놓잖아요. 그게 안속에 들어 있는데 그걸 뚫어서 읽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걸 겹겹이 이렇게 놔는데 그걸 잘 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술까지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그것까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기술이 발전은 하는 속도가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빨리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냐.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그런 조금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건 뭐 전자정부 지금 추진 현황을 몇 가지 전담기관하고 요걸 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지금 항만에서의 물류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하는 거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입이 뭐 여기 항만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생산자가 운송을 하고 장치 보관을 해서 통관 검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적을 하고 이제 배에다 실는 거죠. 배가 떠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창고나 이런 데 들어가고 내륙 운송을 해서 또 통관 검역을 해가지고 화주에게 인도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IT에서의 그 전체적인 정보화가 된 것이 게이트 자동화 RFID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통관 포탈을 통해가지고 SPIDC라는 이게 전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럼 또 게이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간다. 그러는 데는 서류가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쁜 소문은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나쁜 거는. 근데 좋은 거는 공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나쁜 소문은 잘 퍼지는데,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해주거든요.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해줘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개발했었고, 또 여러 군데서 개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집에서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서울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짐을 싣고 부산을 가면은 갈 때, 가령 한 뭐 50만 원, 60만 원 되는 비용을 주고 가거든요. 올라올 때 빈 차가 부산 사람이 서울로 올라올 때 짐 조그만 거 좀 실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서울 갔던 차가 부산에 와 있는 거 빈 차 올라갈 차에다 실으면 좀 싸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보를 화주나 이걸 중개해주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걸 안 내놔요. 그래 이제 그 공차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해서 그 정보를 여기다 올리면은 쉽게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울서 온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놔도 손님들한테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정보를 공유를 안 하려고 그러고, 대부분이 지금 우리 항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무슨 여기 각종 서류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를 정리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서류를 통합하는데.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있을 때 항만 운영과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정보화와 관련돼서 서식 통합을 하려고 배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은 관련되는 데가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의 지방 해양수산청이라는 데가 있고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검역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세관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배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처음에 입항 신고서 서식조차가 서로 틀려요. 네 군데가 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라니까 너무 이게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빼도 되는 거 아니냐, 빼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나 고치는데 통일을 해가지고 다 쓰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요. 각 부처마다 서로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잘 안 됐고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SPIDC니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출국할 때 한 번으로 다 됐던 것도 그 서식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의 왜 지로로다가 뭐 서로들 송금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잘 안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 바뀌어서 잘 되고 그러지만은 그게 늦어지고 그런 이유들이 다 그 은행 간에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개발했던 그 서식이나 이걸 다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아끼려고 공급자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소비자 위주로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늦어졌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도 많이 달라졌죠.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나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은 들어갈 때 고속도로 이제 나올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 표 받는 곳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전에 안 그랬었어요. 또 역에 가도 역에 그 기차 타거나 이럴 때 역에 가면은 뭐 집찰구, 개찰구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시는 곳, 나가시는 곳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도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물류 프로세스가 이렇게 변해서 도어투도어로 수출 창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GCTS의 출발지로부터 쭉 그걸 글로벌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돼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포트 MIS라고 하는 거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선박운항, 뭐 화물 입출항, 사용 요징수, 뭐 시설 사용 같은 거를 이걸로 해서 이 포트 MI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싱글윈도우는 아까 말씀처럼 항만물류 주체관에 있었던 거를 다 정리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톰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솔루션인데 아까 대충 말씀드렸죠. 이게 선박이 들어오고 나면은 거기서 화물을 어떻게 컨테이너나 이런 거를 하역하고 그게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것까지도 프로그래밍 다 돼서 운전하는 하역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운영을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의 여러 항만에서 쓰고 있고 외국에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게. 요건 이제 컨테이너 위치 추적, 아까 말씀드린 시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프로그램의 구성도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선박 위치 추적하는 그런 건데, 요거에 그 전 선박에 이게 돼 있으면은 납치된 선박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보화가 잘 되려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선박에 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주들이
영세한 사람들은 이걸 못 하거든요. 지금도 해운 쪽이 가장 빨리 돼 있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해운 쪽은 국제화해야 되니까 외국하고의 교육을 해야 되니까 외국 다니는 선박들은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실에 가보면 아직도 이제 개인 선주 한 사람이 배 한 척 뭐 이렇게 용선에서 배를 빌리는 걸 용선이라고 그러는데 빌린 선박을 가지고 외국 선박 화물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그런 회사들은 하는 게 굉장히 영세하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잘 갖춰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어선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그 지콤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빨리 된다면은 그 우주 추적이 가능하니까 납치하거나 이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물류 IT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류 IT 여러분들 뭐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류 IT 서비스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국한된 SI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그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어떤 수준까지를 정보화라고 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IT 업계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정보화가 잘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집에 컴퓨터가 뭐 한두 대씩 다 있고 누구나가 컴퓨터를 그냥 다룰 줄 안다. 이거 가지고 정보화 됐다고 그래야 되겠느냐. 뭐 제가 오늘도 우리 직원 채용으로 해서 면접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말로 할 때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느냐 물으면은 다룰 줄 압니다. 이게 뭘 하는데요? 그럼 물으면은 뭐 워드는 좀 할 줄 알고 뭐 엑셀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말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대충 하는 거 가지고 정보화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휴대폰 보급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정보하라고 그러느냐. 솔직한 얘기로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기능 중에 얼마만큼 알고 있냐.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 한 40대 이상, 40대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50대 좀 넘으면은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만 문자 메시지 볼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보화가 과연 얼마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컴퓨터 보급률 가지고 정보하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자료 검색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툴을 몇 가지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측정치를 삼아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외국하고 얘기를 해야지 보급률이나 컴퓨터 소유하고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보급 정보화의 수준을 논하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전부 이제 항만 물류 분야도 대부분이 이제 SI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하는 그런 분야 쪽으로만 발전이 돼 있고 정말 그 다음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다들 얘기가 우리 회사는 정보가 잘 돼 있어. 처음에 다 그렇게 합니다. 전부 시스템 구축해놓고 사람마다 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뭐 결제 시스템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뭐 그런 저거나 보고 뭐 이런 사람 많고 아니면은 딴짓 하지고 뭐 그러죠. 그거 가지고 정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정말로 IT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실질적인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을 더 길러주는 것이 정보화된 길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물류 IT 산업도 그런 시스템 구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 IT 산업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주식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해 나가야 되겠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향후 우리 이제 그 유비쿼터스 허브 포트 구축으로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 요건 제가 생략을 드리고, 특히 IT 서비스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사이언스와의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물류 IT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언스를 접목을 시켜서 자동화하고 로컬화하고 개인화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도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형의 항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핸드폰 지금도 웬만한 거는 PDA를 통해 가지고 입수랑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통해서 모든 게 자료 정보가 다 되고 앉아가지고 이제 불원간에 우리 내무 행정에 있어서도 뭡니까 전출입 신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려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것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보는데, 그게 실제 안 사려면서 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출입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려는지 정책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못할 건 없는 거죠.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일단은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믿지 않고 행정을 하거든요. 불신해서 행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하고 달라서 미국이나 서구는 믿으면서 모든 정책을 해나가는데, 일단은 좀 불신을 하면서 행정을 시작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 IT 서비스 산업은 산업의 정보화 단계에 있어서는 컴퓨터 산업이 90년대 이후에 통신 반도체 분야와 복합화된 IT 산업을 이끄는 핵심 산업의 역할을 수행했고, 또 IT를 통해서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고, 그 다음에 생활의 정보화 단계에서는 IT 서비스 산업이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돼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IT 산업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 된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 기술을 통한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에는 산업이 정보화 단계에는 핵심 엔진이 컴퓨터 산업이고 학문으로서는 컴퓨터 공학이었었는데, 생활의 정보화 단계에 가가지고는 산업은 IT 서비스 산업이고 학문은 서비스 사이언스가 핵심 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류 IT 산업의 발전 방향은 전통적인 사업 영역에서 탈피를 해서 컨설팅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국내외 해외 시장도 공략을 해나가고, 또 현 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감과 아울러 항만물류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우리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1994년에 회사를 창설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설립이 돼가지고 2004년이 1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10주년 되는 해에 저희 회사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KL넷이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투자기관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돼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한 30여 개 물류 관련 업체 단체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지금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대개가 500원, 1000원, 2500원짜리들이 많습니다. 그 액면가가. 저희 회사는 아직도 그때 한 5000원, 액면가 5000원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한참 잘 나갈 때, 벤처기업이 한참 뜰 때, 그 중에 코스닥에 벤처기업에 상장돼 있는데, 벤처 하면은 아까 여기 나오는 KL넷이라고 하는 이 영자 표기예요. KL넷이라고 되는 걸로
코스닥 상장, 코스닥의 벤처에 보면은 앞에서 한 10번째, 한 7, 8번째 되나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한번 주가를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한참 잘 나갈 때 한 5만 4천 원까지 최고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상장할 때 10,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법인감을 도용을 해서 우리가 일부 출자한 회사에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것도 은행이 상호저축은행,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에 대출 받는데 뒤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담보 제공을 해줘서 그 금융사고로 원금만 93억을 갚으라고 하는 그 소송에 말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라고 해서 제가 사장으로 간 겁니다. 원래 우리 회사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해양수산부 산하의 법인인 컨테이너푸드공단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25%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처음에 투자한 해운항만 분야의 물류 관련 업단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일반 투자자예요. 이제 소액주주들인데. 그래가지고 금융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사장 취임할 때 2,500원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사장 취임했는데 왜 가게 됐냐면, 나는 해양수산부에서 명예퇴직하기는 퇴직할 때 이사관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사관이 국장급이죠. 근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내 전임자분들은 다 1급 하시던 분이에요. 1급. 1급이 뭐냐면은 차관 밑에 장관, 차관 다음에 차관보 세 번째 서열, 그런 분들이 다 오는 자리였어요. 거기 그 자리가. 근데 금융사고가 나서 그걸 수습하라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2,500원짜리였던 주식을 지금 제가 와서 이제 3년 됐는데, 금년 3월경서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해서 한 6,000원 정도 갔다가 금년 3월 달 중순경쯤 9,000원대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 한경와우 TV라는 데서 한번 회사 홍보 좀 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한 30분간 12시서부터 12시 반 사이니까 누가 뭐 보는 시간도 없을 그런 시간인데 와서 뭐 좀 회사 홍보하라고 그러길래 이제 가가지고 녹화해서 했더니 공교롭게 그날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뛰더라고요. 그날 그 방송하니까 9,000원대 놀던 게 딱 이제 10,000원 올라서 그 후로는 10,000원 밑으로 안 떨어져요. 금년 한 3월 며칠 경서부터. 지금 그러고 조금 올랐다가 1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한 1,800원인가 뭐 17,800원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000원까지 올랐다 떨어진 거는 이제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 사라고 빠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우리 회사 스톡 옵션을 3만 주 가지고 있는데 그 3,000원대일 때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어요. 그때 법적으로는 스톡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뭔지 잘 아십니까? 그 의미를? 그 은행장들 전에 뭐 국민은행장 뭐 이런 분들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스톡 옵션만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부여받다 보니까 알았는데, 스톡 옵션이라는 게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정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행사하는 날 행사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그때 계약으로 정한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그날이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상관없이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을 5,000원이다. 그랬으면은 행사하는 날 5,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10,000원 주가이더라도 5,000원의 그 주식을 회사에서 사주든지 아니면은 그 차액을 현찰로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스톡 옵션 부여받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한 날로부터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경영을 잘해가지고 주가를 잔뜩 올려가지고 그때 네가 그 차액을 가지고 가라. 경영 잘해가지고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행사 가격을 낮출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지? 부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법적으로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부여할 수 있는 가격을 아무렇게나 가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가격을 얼마로 정하게 되어 있냐면은 부여받는 날 현재 과거 3개월치 종가 평균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그 계약을 하는 날이면 부여받으면은 과거 3개월 동안의 주가 종가 평균을 딱 해가지고 고금액 이상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든가 그거보다 좀 많던가 하는 걸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누가 그 이상을 하겠어요? 그 금액으로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주가 더 잘 나가고 있을 때 과거 거 현찮으니까 되게 사장 바꾸고 다 그런 거니까 과거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3개월가 주가 평균해 보면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주식이 보통 뭐 3, 4천 원대 아니면 5천 원 비슷한 그런 가격이었겠죠. 그런 걸로 부여받을 때 그 행사 가격을 5천 원으로 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만 원쯤 되고 나면 5천 원 차익을 먹는 게 주당 5천 원을 이런 건데 제가 그때 부여받을 때 주가 평균 3개월가 주가 평균 해보니까 3,700원이더라고요. 그럼 3,700원에 부여받아도 되는데 우리 액면가가 5천 원인데 3,700원에 받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5천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5천 원 하니까 솔직한 말씀에 내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고 그래. 겨우 5천 원 가지고 되겠냐. 근데 우리 주가가 지금 3천 원대 놀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내가 6천 원에 하겠다 그래서 6천 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 다 시켰어. 이제 이사회 통과시키고 주총에서 승인 받고 6천 원으로 해놨어요. 그게 이제 홍보가 딱 되고 나니까 주가가 6천 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더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 6천 원 이하로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쭉쭉 뛰어 올라가서 8천 원, 9천 원에다가 한 번 그 나가니까 이제 9천 원 됐어요. 만 원 올렸더라고요. 와우 TV 한 번만 더 출연해서 이제 그러면은 15,000원 내지 2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쯤 더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얘기가 좀 서론처럼 길었고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늦게 오기도 했고 뭐 9시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교수님이 좀 일찍 끝내는 게 또 늦게 와서 일찍 끝내는 게 뭐 명강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내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이게 명강인지 너무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